삼성금융 4개 계열사가 내놓은 통합 앱 모니모에서 350여 명의 삼성증권 계좌 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 부정결제 피해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해외 부정사용 시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기밀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이를 포함해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과도한 빚을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납부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금융 4개 계열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통합 앱 서비스에서 수백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그것도 삼성이란 기업에서 벌어진 사고라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고객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난 18일 삼성금융의 통합앱 모니모에서 344명의 삼성증권 계좌 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됐습니다. 네. 다른 고객 이름과 계좌번호, 잔고, 수익률 등이 고스란히 유출된 겁니다. 삼성증권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금융정보가 세세하게 담긴 내역이 그대로 노출된 건데 책임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일함, 부주의함 때문에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계정 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다 테스트를 한 후에 배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과정이든 간에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앱 업데이트 과정의 문제 정도로만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 더 자세히 조사할 방침인데요. 네. 특히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된다. 위반 내용이 무엇이고 위반한 법규가 무엇이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다. 금융사에서 그것도 삼성이라는 업계 최상위 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만큼 통합 앱 서비스 신뢰도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텐데요. 삼성생명과 화재, 카드, 증권이 1년여간의 준비 끝에 내놨지만 관리 부실로 서비스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니모 앱이 이제 출시될 때는 편의성을 좀 제공할 거로 생각이 됐는데 보안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런 순기능 자체가 많이 퇴색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모니모 서비스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덕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어떤 조사 결과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금융권을 바라보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신한카드 부정결제 피해를 놓고 금융당국과 경찰이 한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체크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부정결제 피해를 본 신한카드 고객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신한플레이 앱 화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그대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 사례들은 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슷한 금액이 여러 차례 결제된 방식입니다.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23만 7,500원씩 4건, 총 95만 원이 결제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게임 업체에서 총 448만 원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한카드 측은 실제 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청구를 보류해 금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시도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부정사용 시도는 어떤 경로로든 개인정보가 유출돼 결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 뒷면 세 자리 CBC 번호 오류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거나 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한카드 측은 최근 발생한 국내 부정결제 사례와는 다른 방식이라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 사용하고 되는 것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 기술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국내 부정결제 의심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카드 전면 재발급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관련해 조사를 벌이던 국가정보원이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파운드리 직원 A씨는 재택근무 중에 전자, 문서 등 회사 보안 자료에 무더기로 접근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던 해당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기술 기밀 자료 수백여 장을 촬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산업보호기술법상 위반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에 A씨를 신고했고, 국정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정보 유출 혐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유출을 시도한 자료가 국가 핵심 기술에 속하는지, 또 이미 경쟁사 등에 전달됐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 사안입니다. 만약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로 인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보안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퇴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소부장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R&D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반도체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판단한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인데, 공정 분야별 보안 체계 점검 또한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자산 6조 원 규모의 동원그룹이 오는 8월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를 합치기로 했는데요. 이 합병으로 오너 일가만 이득을 본다는 주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데 그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동원그룹이 합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합병 구조를 좀 보면요, 이 동원그룹을 최상단에서 지배하는 이 지주회사죠,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이 아래에 있는 중간 지주사인 동원산업을 합치는 구조가 됩니다. 네. 동원엔터는 소멸회사로 사라지게 되고요, 동원산업을 지주회사로 해서 그 아래에 이 동원시스템즈 같은 자회사를 그런 두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복잡한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게 회사가 말하는 합병의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이유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반발하는 쪽에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이 두 회사를 합치는데 상장 회사인 동원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원엔터 한 주를 가져오면 동원산업의 주식이 3.8주를 가져가도록 합병 비율이 최종 결정이 났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동원엔터는요, 오너 일가가 지분 99%를 갖고 있는 오너 회사라서 동원산업의 가치가 낮을수록 오너들이 가져가는 동원산업의 지분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 주장대로 실제로 동원산업을 저평가한 게 맞습니까? 네, 회사에 물어보니까요,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이 두 회사를 평가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고 말은 하는데요. 좀 뜯어보면 논란의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네. 회사는 동원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시가를 적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좀 보면요, 동원산업 같은 이 상장사의 경우에 회사가 한 것처럼 시가 적용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가가 너무 낮아서 이 순자산 가치에 미달이 되는 경우 너무 낮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 동원산업의 시가는 주당 보시는 것처럼 24만 8,900원대고요. 순자산 가치는 이것보다 13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 회사 가치를 낮추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주들은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까? 네, 오늘 동원산업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이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요. 주주들은 이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동원산업 이사들을 상대로 해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상법은요, 이사들이 이 대주주와 회사 간의 이 거래를 할 때는 특히나 거래 내용 또 절차를 공정하게 심사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주들이 이사에 대해서 이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처분 소송 시점은 빠르면 5월 초가 될 건데요. 이건 사전적인 조치고요. 8월 30일에 합병안이 최종적으로 그대로 주주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주주 대표 소송까지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원회와 국토부 장관 내정자 모두 속도 조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다시 꺼낸 부동산 규제 카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이 주요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1년간 집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1년간 연장했기 때문인데요. 규제 대상도 소형 빌라등까지 확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35층 규제 폐지와 신속 통합 기획 등 이제 규제 완화를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확연히 달라진 움직임입니다. 네. 규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각을 세웠던 오세훈 시장은 최근에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주택 정책 방향이 확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값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강남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서초와 강남, 양천,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구만 유독 올랐습니다. 네.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 155제곱미터가 최근 59억 원에 거래돼 1년 전보다 4억 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불안한 데는 인수위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규조는 무조건 풀겠다는 기조에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자극할까 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네. 공급 확대와 세금, 대출 규제 완화 등 그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인수위가 섣부르게 시장 기대감만 높여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혼란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광윤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구조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소식 우영준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 기자,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수위는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상승기 비은행권 대출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과 금리 2차 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금 경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최종안을 확정하지만 구체적인 손실 보상 금액은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려갑니까? 네, 인수위는 현재 공시가 9억 원 미만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2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제도를 시장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인수위는 또 시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었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시가 2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억 원으로 돼 있는 총 연금 대출 한도도 상향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수위에서 SBS PD 우영준입니다.
현대사회의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비만입니다. 미국에서는 비만 환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내게 할 정도로 경계심이 큽니다. 지난해 비만 환자 수입니다. 5년 사이 보시는 대로 2배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배달 음식은 많이 먹고 덜 움직인 탓이 컸습니다. 특히 10대 비만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살이 키로 간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전문가들은 틀린 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미리 성장한 만큼 뼈 나이가 빨라지기 때문에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위험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칼로리만 신경 쓰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영양소를 놓치면 안 되겠죠. 5년 사이 보시는 대로 영양 결핍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역시 코로나 확산 속 외부 활동이 줄은 탓입니다. 모자라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근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비만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주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식욕을 부추기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서 폭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만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역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으로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더 느는데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되면서 하락하던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달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71%에서 올해 2월 14.74%까지 떨어졌지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14.81%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3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 36곳 가운데 21곳의 평균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들 중 30곳은 18에서 20% 수준의 고금리 대출도 내줬습니다. 30곳 중 절반은 고금리 대출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100조 원을 돌파한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2달 동안 6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대출 수요는 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량 규제가 작년에 21.1이었어요. 올해는 액수의 14.8이에요. 심사를 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여기서 못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사금융인 거죠. 불법 사금융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무법이죠. 금리 상승기에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겁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9%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은 물론 종이값도 크게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화장지나 물티슈 같은 관련 생필품들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공식 수치로 한번 보죠.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16으로 전달보다 1.3% 올랐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네. 생산자 물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 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미 금가루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 칼국수 하나 먹으려면 8,000원은 내야 하고요. 냉면과 자장면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원재료인 밀 가격이 폭등한 탓인데요. 지난달 수입 밀 가격은 톤당 400달러를 넘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밀 교역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인데요. 네. 실제 전쟁 이후 세계 밀 공급은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들 과자값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하는데 지금 과자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말도 못 쓰겠네요. 네, 한 봉지에 2,000원은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롯데에 이어 혜태제과도 오늘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8개 과자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9%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밀가루는 물론 감자, 유지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만큼 불가피한 가격 조정이란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제 안 오르는 걸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종이값도 오른다고 하죠. 얼마나 뛰입니까? 네, 국내 제지업계 1, 2위 업체인 한솔제지와 무림 페이퍼가 다음 달부터 인쇄 용지 가격을 15% 올립니다. 올해에만 두 번째 가격 인상인데요. 네. 원재료인 국제 팔표값이 크게 오르고 유가 급등으로 해상 운임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원료인 펄프와 물류비가 오르면 화장지나 물티슈, 기저귀 등 생필품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한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우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다음 주 결정되는 겁니까? 네, 다음 주 후반 발표될 예정인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간격이 2m보다 가까운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금도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상당 기간 동안은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 시행되기로 한 확진자 격리 해제, 그러니까 확진이 돼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 확진 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되는 조치를 의무에서 권고사안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한 달 후의 상황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기존 입장의 선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현 선수는 평생 치킨을 먹고 싶다는 이른바 치킨연금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이 치킨연금이 황 선수를 포함해 19명의 선수들에게 오늘 수여됐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내 선두를 유지하다 깔끔하게 결승선에 들어오며 대한민국의 베이징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겼던 황대헌 선수.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벌어진 편파 판정을 딛고 일궈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벽을 두드린다면은 또 못 해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황 선수는 선수단 단장이었던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에게 평생 치킨을 먹게 해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치킨연금이 관심을 모은 지 2달여 만에 황대헌, 최민정 선수 등 19명 선수들의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수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오늘 날이라고. 황대헌, 최민정 선수는 만 60세까지 매일 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는데 총 4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은메달리스트 10명은 20년간, 동메달리스트 2명은 10년간 주 2회씩 치킨이 무료입니다. 동계올림픽 5개 협회에서 추천한 선수 5명에게도 주 2회씩 1년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행복을 받은 만큼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게 해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는 추후 치킨 가격 인상 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도 커졌는데요.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 등 이른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원룸 월세 평균이 50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저소득층 청년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가구로 우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더라도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116만 원 기준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입니다. 30세 미만은 부모 소득 재산도 보는데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이어도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는 청년 본인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하순부터 1년간 홈페이지나 앱 등으로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소급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해 틀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총재는 오늘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경기 회복세도 기존 전망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면 과제로 양극화와 가계, 정부 부채를 꼽은 이 신임 총재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자원 재배분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첫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구 회장은 강원도 동해안을 찾아 LS 전선에 해저 전력 케이블 포설선 GL2030의 취향식에 참여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LS그룹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태양광, 전기차 부품, 스마트 그리드 등 유망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집중 육성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공개된 포설선 GL2030은 전남 해남군 화원면과 신안군 안좌도 사이 약 7km를 해저 케이블로 잇는 데 투입됩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 2,72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35% 오른 2,728.21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6,300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0.08% 오른 929.68을 기록했고 달러당 원화값은 2원 90전 오른 1,23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메마름이 심해지는 가운데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으로는 잠깐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치겠고요.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일부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낮 동안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는 5mm 내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특보가 계속해 유지되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로 격상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강원과 경북 동해안 및 산간, 경기 서해안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순간 풍속 55에서 70km, 산간은 무려 90km에 달하겠는데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불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따스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1도, 대전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며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